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마케팅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어떤 내용들 가지고 이야기 드릴 거냐면 제2절 소비자 행동과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당연히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겠죠.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야기와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먼저 소비자 행동이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이제 소비자 행동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일단 소비자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냥 구매 의사 결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구매 의사 결정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이 있을 거고요. 그 영향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구매자의 특성, 판매자의 특성, 제품의 특성, 상황의 특성 등이 있다라는 거고, 그 중에 구매자의 특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또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역시나 그랬을 때 이제 사회적 요인에는 사회 계층, 준거 집단, 가족 등이 있다는 거고, 문화적 요인에는 관습, 가치, 도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 요인에는 인구 통계학적인 요인, 라이프스타일, 성격, 학습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내용들 가지고 그 소비자 행동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다 어떤 얘기를 하나 얹어서 가게 되냐면, 역시 소비자 행동이라는 것은 구매 의사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매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관여도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그 관여도와 관련해서 이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여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건데, 역시나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대해 가지는 중요성, 관심도와 자신과 관련되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다시 이야기해서 여러분께서는 소비자로서 다양한 제품들을 구입하실 겁니다. 근데 간단히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구입하시는 경우하고요, 껌을 구입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은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에 대해서 동일한 중요도나 관심도를 가지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의 구매에 대해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도 더 높을 거고, 껌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고 관심도 낮을 거예요. 그 중요도와 관심도, 그게 바로 관여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관여도는 상대적이면서 주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여도라는 것은 관여도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고관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저관여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가 쭉 쓰여져 있고요. 뭐 블라블라 쓰여져 있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냥 일상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고관여 하실까요? 일반적으로 제품의 가격이 비싼 제품을 구입할 때 고관여 하실 거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구입할 때 저관여 하실 거잖아요. 딱 그 느낌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고관여라는 것은 소비자가 특정 제품의 구매를 중요시하여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구매 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제품의 가격이 비싸고 고관여하의 의사결정은 확장된 문제 해결 과정으로 의사결정의 모든 단계가 포함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저관여라는 것은 소비자가 특정 제품의 구매에 대한 중요도가 낮은 경우를 의미하고요. 일반적으로 가격이 싸고 잘못 구매했을 때 위험이 작은 제품의 구매 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구매 처리 과정이 간단하고 신속하고요. 축소된 문제 해결 과정으로 의사결정의 단계가 생략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고관여와 저관여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가 표로 정리되어 있고요. 이 표 출제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한쪽에서 4개, 나머지 한쪽에서 하나를 끄집어내서 다음 중 고관여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관여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형태의 문제들을 물어볼 거니까 그 표들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미 앞에서 보신 것처럼 고관여와 저관여에 대한 개념들만 잘 가지고 계시면 또 복잡하거나 어려운 표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면서 해당 표에 대한 내용들 좀 숙지를 해 놓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관여도와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어떤 얘기가 더 얹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근데 이제
소비자 행동이라는 것이 있을 때 이 소비자 행동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목적상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관여도에 따라서 소비자 행동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관여도와 상표 간 차이라는 것을 가지고도 소비자 행동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관여도에 따라서 소비자 행동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소비자 행동은 관여도에 따라 포괄적 문제 해결, 제한적 문제 해결, 일상적 문제 해결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개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관여도가 높을수록 포괄적 문제 해결 행동을 보이며 관여도가 낮을수록 일상적 문제 해결 행동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서 개요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그 밑에 보시면 포괄적 문제 해결과 제한적 문제 해결과 일상적 문제 해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포괄적 문제 해결 보시게 되면 고객들이 신제품을 구매하거나 여러 대체품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고 각 대체품들의 평가 기준을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거고 역시나 고관여 상황이라는 사실을 앞에서 보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느낌에 대한 얘기들 들어가 있으니까 쭉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한적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고 고객들이 제품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나 포괄적 문제 해결과 일상적 문제 해결의 중간 정도의 단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일반적 제한적 문제 해결에서는 수정, 재구매를 한다는 사실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제한적 문제 해결과 관련된 내용들 보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상적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고요. 저관여 상황이라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보셨습니다. 고객들이 동일 제품을 반복 구매하여 그 제품에 대한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제품의 성능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을 때 발생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가운데 내용들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자동 재구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구분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제한적 문제 해결에서는 수정 재구매하는 거고 일상적 문제 해결에서는 자동 재구매한다는 사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관여도에 따라서 소비자 행동을 구분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 다 드렸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기준 더 있는 거죠. 관여도와 상표 간 차이를 가지고도 소비자 행동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이 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관여도라는 것을 고관여와 저관여로 구분하고요. 상표 간 차이가 큰 경우와 작은 경우로 나눠지게 되면 소비자 행동의 유형은 네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네 가지 들어가는 명칭을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되세요. 그러면 고관여면서 상표 간 차이가 큰 경우에는 복잡한 구매 행동을 할 거고요. 저관여면서 상표 간 차이가 큰 경우에는 다양성 추구의 구매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고관여면서 상표 간 차이가 작은 경우에는 부조화 감소의 구매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저관여이면서 상표 간 차이가 작은 경우에는 습관적 구매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네 가지에 대한 개념들이 쭉 서술돼 있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인데요. 먼저 복잡한 구매 행동 그냥 색깔 들어가 있는 부분만 보시면 그러니까 개념적인 측면만 보시면 소비자들이 제품의 구매에 있어서 높은 관여를 보이고 각 상표 간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구매 행동이다. 앞에서 보신 표의 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구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비교적 저관여 상태이며 제품의 각 상표 간 차이가 뚜렷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구매 행동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다음에 세 번째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 소비자들이 제품의 구매에 있어서 비교적 관여도가 높지만 각 상표 간 차이가 크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구매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밑에 내용들 쭉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습관적 구매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비교적 낮은 관여도를 보이며 제품의 상표 간 차이가 미미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매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역시 밑에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의의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들은 정리하신 거고요. 이제 그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 행동을 구매 의사결정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끌고 가셔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순서적인 문제 큰 틀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욕구와 필요를 인식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 또는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가 올 거고 대안 평가, 구매 결정, 구매 후 행동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게 먼저 기본적인 틀로 잡혀야 되는 거고 각 단계별로 내용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먼저 욕구, 필요 인식하는 단계가 제일 처음이라는 거고 요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얘기가 좀 펼쳐져 있으니까 잠깐 그 구조를 잡아드리는 관점으로 가면 정보 또는 대안을 탐색한다. 대안을 탐색한다고 했을 때 이건 이제 그 원천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내부 탐색과 외부 탐색이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내부 탐색이라는 것은 소비자 안에서 탐색하는 거고 외부 탐색이라는 것은 소비자 밖에서 탐색하게 되는데 어느 쪽으로 하든 탐색 비용이 발생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부 탐색 비용이 외부 탐색 비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얘를 먼저 해요. 그럼 이제 내부 탐색의 결과로 도출된 정보가 있을 거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기상표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기상표군에다가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부 탐색 끝나고 나면 외부 탐색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외부 탐색의 결과가 상기상표군과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도출되는 대안이 바로 뭐가 되냐면 고려상표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고려상표군이라는 것이 도출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탐색 비용이 외부 탐색 비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내부 탐색을 먼저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정보 탐색이 끝나고 나면 이제 대안들을 평가하는 단계가 오는데 그 평가의 방법은요. 보완적 방식과 비보완적 방식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보완적 평가 방식이라는 것은요. 대안을 평가함에 있어 여러 가지 대안을 여러 가지 중요한 평가 기준을 사용하여 종합적으로 비교 및 평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완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보완적 방식에는 피시바인의 다속성 태도 모형, 다속성 태도 모형의 확장 모형, 바고지의 의도적 행동 모형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비보완적 평가 방식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게 되냐면 비보완적 평가 방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 평가 기준에서 약점이 다른 평가 기준에서의 강점으로 보완되지 않는 방식을 의미한다는 거고 그냥 단계적으로 끊어간 형태를 우리는 비보완적 평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비보완적 평가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사전식, 속성 제거식, 결합식, 분리식 등의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것좀 이야기하면 일단 보완적 평가 방식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비보완적 평가 방식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대안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대안 평가 끝났으니까 이제 구매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하고 나면 그 다음에도 뭔가를 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구매 후 행동이라는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떤 내용들이 쓰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 구매 후 행동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특정 제품을 소비하고 나서 만족도 또는 품질을 측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만족도 또는 품질을 측정하게 되면요. 뭔가 실망을 겪기도 할 거고 그러한 실망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구매 후 인지 부조화라는 것이 있다는 거고요. 당연히 이 구매 후 인지 부조화를 늘려고 할까요? 줄이려고 할까요? 줄이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그 구매 후 인지 부조화가 크지 않으면 해당 제품을 나중에 재구매를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구매 후 행동과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구매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순서가 제일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순서만 떠올려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욕구, 필요를 인식할 거고요. 두 번째 정보 또는 대안을 탐색할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정보나 대안을 평가할 거고, 네 번째 구매 결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매 후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구매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들 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관계 관리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역시 이제 개념적으로 좀 잡아가시면 되는데, 먼저 고객관계 관리 CRM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규 고객 확보, 기존 고객 유지 및 고객 수익성의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고객 행동을 이해하고 영향을 주기 위한 광범위한 접근을 말하고요. 관계 마케팅이라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조금 결을 달리해서 조금만 더 보시면, 고객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 개개인에게 적합한 차별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개인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일련의 경영활동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계속 갑니다. 고객관계 관리는 과거 대중마케팅에서 지향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노력이 아니라 고객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1대1 마케팅, 개인화 마케팅 또는 개별 마케팅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쌍방향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며 개별 고객에 대한 상세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CRM, 고객관계 관리라는 것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1대1, 개인화 또는 개별 마케팅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쌍방향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상세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고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냐면, 고객관계 관리와 관계 마케팅은 동의어예요. 하지만 고객관계 관리가 데이터베이스 마케팅과 동의어는 아닙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는 것은 고객관계 관리를 하기 위한 수단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는데, 일단 개념 잠깐 보시면, 판촉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응답, 소비자의 설문지나 제품 보증서에서 수집된 소비자 신상 정보, 제품 구입이나 소비자 불만 처리 과정에서 얻은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결국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 이제 발전돼서 어떠한 개념까지 만들어 주냐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까지 만들어 주게 되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했을 때 일단 빅데이터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세 가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V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3V가 바로 뭐냐면 볼륨, 멜로시티, 버라이어티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가 되는 거고, 요게 바로 빅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들이 있다는 거고요.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냐면 정확성, 가변성, 시각화, 가치 등도 빅데이터의 특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려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하시는 건데,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빅데이터 분석이에요. 근데 이렇게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도구가 사용될 거고, 가장 대표적인 도구로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다면 데이터 마이닝, 말 그대로 데이터란 광산에서 광물을 캐낸다는 느낌이 되는 거니까 방대한 양의 데이터 속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은요, 데이터의 방대함, 높은 처리 복잡도, 개방형 소프트웨어, 비정형 데이터 중심, 분산 처리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RM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 보시는 거냐면, 그렇다면 이러한 CRM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시게 되죠. 그래서 그 목적이라는 것은 고객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토대로 고객들과의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충성도 또는 애호도를 제고시킴으로써 고객의 생애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 목적을 달성하다 보면 당연히 기업과 고객 사이의 관계는 긴밀해지겠죠. 이제 그걸 단계로 끊어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고객 관계 관리의 관점에서 고객과의 관계는 용의자, 잠재 고객, 사용자, 고객, 옹호자의 순으로 발전되어 왔다. 결국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옹호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CRM의 목적과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CRM을 하기 위한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략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고객 활성화 전략, 애호도 제고 전략, 교차 판매 전략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교차 판매 전략에 대한 개념은 좀 잡아 놓으세요. 다른 건 아니고, 기업이 여러 개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간 소비자가 우리 기업의 다른 제품도 구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교차 판매 전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한 제품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다른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전략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더 있다고 보셨잖아요.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전략이 있다는 거고, 이쪽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CRM의 전략에 대한 내용들까지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 하나가 더 들어가 있냐면, 아까 CRM의 목적 보시면서 목적은 고객의 생애 가치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고객의 생애 가치는 한 고객이 가지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의 가치예요. 근데 기업은 이 고객을 한 명만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주 많은 고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어떠한 개념이 만들어지냐면, 각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생애 가치를 누적시켜 놓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객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자산에 대한 개념들을 보시는 거고, 역시나 충성 고객이 한 기업의 특정 제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판매하는 모든 제품들을 오랜 애용할 때 구축되는 것이 고객 자산이라는 거죠. 따라서 고객 자산은 브랜드 자산을 포괄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이며, 기업의 모든 고객들이 가지는 생애 가치를 합친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고객 자산이 뭔지에 대한 개념들을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고객 자산은 모두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가 객관적 가치, 브랜드 가치, 관계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고객 관계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전부 다 보셨고요. 여기까지 소비자 행동에 대한 내용들이 되는 거고, 그 소비자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하나 들어가 있어요.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앞에서 확인하신 내용들을 막 섞어놓고 있는 거니까 정답만 체크하면 될 듯 하고요. 정답은 뭐 1, 2, 3, 4, 5번 섞어 놓은 거니까 보시면 정답은 2번 문제 인식, 정보 탐색, 대안평가, 구매 결정, 구매 후 행동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서 소비자 행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전부 다 마무리 짓고요. 이제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형태로 이야기가 되냐면, 일단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핵심적인 마케팅 전략은 STP 전략이에요. 그래서 STP 전략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마케팅 전략들도 시험 목적상 정리를 하셔야 돼서 기타 마케팅 전략이란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가 더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먼저 STP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 STP 전략은 말 그대로 STP가 순서대로 진행되는 전략을 의미하고요. 그랬을 때 S라는 것은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를 의미합니다. T라는 것은 타겟팅, 목표 시장 선정을 의미하고요. P라는 것은 포지셔닝,
위치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에 대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먼저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장 세분화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체 시장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동질적인 세분 시장으로 구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업이 이렇게 시장을 세분화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파악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사 상표들 간에 불필요한 경쟁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시장 세분화라면 당연히 이 시장 세분화 잘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조건에는 측정 가능성, 충분한 규모, 접근 가능성, 차별적 반응 또는 유효성, 신뢰성, 실행 가능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차별적 반응 또는 유효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별적 반응, 유효성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요. 일단 직관적으로 가시면 시장을 여러 개 나눴단 말이죠. 그러면 나눠놓은 시장 내부적으로는요. 최대한 동질적이어야 할까요? 이질적이어야 할까요? 동질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과 시장 간에는 최대한 이질적이어야 할까요? 동질적이어야 할까요? 이질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세분시장 내부적으로는 최대한 동질적이어야 하는 거고 시장 간에는 최대한 이질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차별적 반응 또는 유효성의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의 조건에 대한 내용들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시장 세분화의 개념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가 된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역시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 시장을 구분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있을 거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게 되는 거고 요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모두 4가지 기준이 들어가 있고요. 그 4가지가 지리적 기준, 인구 통계적 기준, 심리 특성적 기준, 구매 행동적 기준이라고 하는 4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각각 기준별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좀 보시면 되고 지적 기준이라는 것은 국가, 지방, 지역, 인구 밀도, 도시 규모, 기후 같은 것들이 되고요. 인구 통계적 기준은 연령, 성별, 가족 구성원의 수, 가족 생애 주기, 소득, 직업, 교육 수준, 종교, 인종 및 국적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심리 특성적 기준은 사회 계층, 라이프 스타일 및 개성 같은 것들이 있고요. 구매 행동 기준에는 구매 또는 사용 상황, 소비자가 추구하는 편익, 제품의 사용 경험, 충성도 및 태도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회 계층이라는 것은요. 역시나 학자에 따라서 인구 통계적 기준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시장 세분화 기준까지 확인하셨고 여기까지가 시장 세분화와 관련해서 정리하시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타겟팅에 대한 내용, 목표 시장 선정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역시 보시면 개념적인 측면 들어가 있어요. 구분된 시장들 중에서 한 개 또는 다수의 세분 시장을 선택하여 마케팅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타겟팅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뭘 해 주어야 하냐면 앞에서 세그멘테이션 다음에 타겟팅이 온 거니까 세분화해 놓은 시장들 비교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C 분석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왜 3C 분석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커스터머, 고객과 컴페티터, 경쟁 기업과 컴퍼니, 자사를 분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3C 분석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3C 분석을 할 때 그 의미를 가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경쟁 기업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경쟁 기업을 분석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가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럼 이제 경쟁 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경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경쟁의 범위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경쟁의 범위는 좁게 볼 수도 있고 넓게 볼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안에서 가장 좁은 형태가 제품 형태에 의한 경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좀 더 넓어지면 제품 범주에 의한 경쟁, 더 넓어지면 본원적 효익에 의한 경쟁, 더 넓어지면 예산 경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각각에 대한 개념들을 좀 잡아 놓으셔야 되는데요. 역시나 제품, 그러니까 예를 가지고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제품 형태에 의한 경쟁은요, 코카콜라와 펩시 사이의 경쟁이 제품 형태에 따른 경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코카콜라 입장에서 콜라니까 펩시랑 경쟁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제품 형태에 따른 경쟁인데, 좀 더 넓어지면 콜라가 아니라 탄산 음료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코카콜라의 경쟁사는 사이다까지로 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제품 범주에 의한 경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조금 더 가면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왜 마실까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갈증 해소라는 것까지 가버리게 되면 이제 코카콜라의 경쟁사는 모든 음료사가 되는 거고요. 그러한 형태의 경쟁을 우리는 본원적 효익에 의한 경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더 넓어지면요, 이제 어떤 것까지 경쟁의 범위에 들어오냐면, 소비자가 코카콜라를 사 먹고 싶어요. 그러면 사 먹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돈을 다른 데 써버리면 코카콜라를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코카콜라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모든 제품들이 다 경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경쟁을 예산 경쟁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시 분석이라는 거에서부터 경쟁자를 분석해야 되는 거고, 그 경쟁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쟁 범위를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한 경쟁 범위라는 것은 가장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제품 형태, 그 다음에 제품 범주, 본원적 효익, 예산 경쟁의 범위로 넓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타겟팅에 대한 개념과 경쟁에 대한 얘기까지 다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추가적으로, 그럼 이제 다시 타겟팅으로 넘어오면, 그럼 이러한 타겟팅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라는 거고, 그게 세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비차별적 마케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보시면 기업이 세분 시장들의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전체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 그러니까 시장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비차별적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수요의 동질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최대 다수의 구매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과 마케팅 믹스를 개발하는 전략으로 제품 수명 주기상 도입기에 적합한 전략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차별적 마케팅이죠. 세분화된 시장들 중에서 각 세분 시장마다 다른 제품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즉, 제품의 특성이 차이가 나거나 시장이 이질적인 경우, 경쟁업자가 적극적으로 차별화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에 유리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집중적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의 세분 시장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방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기업의 자원이 한정 또는 제약되어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전략으로 하나 또는 소수의 적은 시장 부문에만 진출하고자 하는 전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겟팅 형태 세 가지, 비차별적 마케팅, 차별적 마케팅, 집중적 마케팅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까지 정리하시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타겟팅과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전부 다 보신 거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포지셔닝이라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단 어떤 내용부터 보시는 거냐면 포지셔닝이 뭔지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것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 자사의 제품이 경쟁 업체의 제품과 비교하여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상대적 위치를 탐색하고 자사 제품을 경쟁 업체의 제품보다 소비자의 기억과 인식 속에서 우위에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는데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냥 좀 편하게 풀어드리면 결국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사의 제품을 위치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마음속에 우리 기업의 제품을 위치시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포지셔닝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가 되냐면요. 그러면 우리 기업의 제품을 소비자의 마음속에 담아 넣을 때 우리 기업의 제품은 경쟁 기업의 제품과 최대한 유사한 게 좋을까요? 최대한 다른 게 좋을까요? 당연히 최대한 다른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포지셔닝의 핵심은 차별화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차별화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차별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해서 차별화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유형에는 제품 차별화,
서비스 차별화, 유통 경로 차별화, 인적 차별화, 이미지 차별화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에 대한 개념과 핵심적인 요소로서 차별화가 있다는 사실을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기업들은 포지셔닝을 할 텐데 그 포지셔닝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포지셔닝 과정은 소비자 분석과 경쟁자 확인을 거쳐 경쟁 제품의 위치 분석, 자사 제품의 포지셔닝 개발, 포지셔닝의 확인 및 재포지셔닝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포지셔닝에 대한 개념적인 측면들을 확인하셨고, 그럼 이제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냐면,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 포지셔닝을 해야 될 거고요. 그 포지셔닝을 하기 위한 기법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지셔닝 기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크게 두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차원 척도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컨조인트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차원 척도법과 컨조인트 분석에 대한 개념적인 것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먼저 다차원 척도법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인지 상태를 기하학적 공간에 표시하는 기법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하학적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포지셔닝 맵 또는 뭐라고도 이름 붙여주냐면 지각도라고도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포지셔닝 맵이라는 것은 시장에 출시된 여러 상표들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을 도표상에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제품 주요 속성들이 추기되며 좌표 공간 내에 소비자의 지각된 특성을 표시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각도라고도 한다라는 건데, 이 포지셔닝 맵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축으로서 뭐 맛이 쓰고 강하냐, 부드럽고 순하냐, 품질이 높으냐, 낮으냐를 가지고 각 브랜드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찍어놓고 있는 거고요. 소비자의 마음을 똑같이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포지셔닝 맵 또는 지각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러한 포지셔닝 맵 또는 지각도를 작성하는 방법이 다차원 척도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리면서 첫 번째 포지셔닝 기법인 다차원 척도법 보시게 되는 거고, 다음 두 번째 컨조인트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컨조인트 분석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다양한 제품 속성과 각 속성의 수준에 대한 상대적 매력도를 평가하여, 이게 키예요. 최적의 속성 조합이요. 최적의 속성 조합을 도출해내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결국 컨조인트 분석이라는 것은 최적의 속성 조합을 도출해내는 포지셔닝 기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포지셔닝 기법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전부 다 말씀드렸고, 여기까지가 포지셔닝에 대한 이야기이자 STP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가 돼요. 그래서 STP 전략에 대한 내용들 그렇게 정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TP 전략을 제외한 나머지 전략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실 거고, 그 목적상 기타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제일 첫 번째 수요 상황별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면서 이제 전환 마케팅, 개발 마케팅, 자극 마케팅, 재마케팅, 동시 마케팅, 유지 마케팅, 역 마케팅, 대항 마케팅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앞에 내용 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키는 뭐에가 있냐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요게 키예요. 그래서 보시면 수요 상황별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은 일단 목적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수요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 수요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 수요 축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전략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수요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은 전환 마케팅, 개발 마케팅, 자극 마케팅, 재마케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고요. 수요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동시 마케팅과 유지 마케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 축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역 마케팅 또는 D 마케팅이라고도 할 거고, 대항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일단 갈래를 태워 놓으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개념을 잡으면서 뭐 중심으로 보시면 되냐면 어떠한 수요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마케팅 전략인지를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환 마케팅은 부정적 수요, 개발 마케팅은 잠재적 수요, 자극 마케팅은 무수요, 재마케팅은 감퇴적 수요, 동시 마케팅은 불규칙 수요, 유지 마케팅은 완전 수요, 역 마케팅 또는 D 마케팅은 초과 수요, 대항 마케팅은 불건전 수요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이라는 사실을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쪽은
이쪽 명칭만 잘 연결시켜 놓으시면 추가적으로 정리할 내용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요 상황별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은 일단 목적별로 어떠한 전략들이 나눠져 있는지를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각 전략들별로 어떠한 수요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전략인지를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수요 상황별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부 다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인터넷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역사 개념상으로 말 그대로입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사이버 공간상의 마케팅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걸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온라인 마케팅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인터넷 마케팅은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거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통합한 디지털 융합 기능을 실현하였다는 거. 두 번째, 인터넷 특정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할수록 그 사이트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게 되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 세 번째, 투입 요소량이 증가할수록 산출량이 더불어 증가하는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 네 번째, 소비자와 기업 간 원활한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무제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다섯 번째, 고객 정보 확보 및 분석이 가능해져 고객과의 관계 구축이 용이하고 필요한 정보 획득 및 정보 이용이 자유롭다는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인터넷 마케팅에 대한 개념과 인터넷 마케팅의 특징들 정리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상거래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화 및 서비스의 구매, 주문, 광고 등의 모든 온라인상 거래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B2C, C2B, C2C, B2B, B2G, P2P, B2E, O2O가 쭉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뭐만 보시면 되냐면 그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뭔지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B2C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C2B는 커스터머 투 비즈니스. 그랬을 때 비즈니스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커스터머는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일례로 보시면 B2C라는 것은 기업과 고객과의 전자상거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요령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 C2C,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네 번째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다섯 번째 B2G, 비즈니스 투 가버먼트. 여기서 얘기하는 가버먼트는 정부를 의미하겠죠. 다음에 6번 P2P, 피어 투 피어 또는 뭐라고 써도 상관없긴 하냐면 person to person. 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전자상거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7번 B2E, 비즈니스 투 인프로이. 인프로이는 종업원을 의미하는 거죠. 다음에 8번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가 O2O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O2는 옴니 채널이라는 표현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상거래 쪽은 X2X라고 했을 때 그 X 자리에 들어가는 알파벳 철자와 풀네임이 뭔지를 정리하시는 거.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에 바이럴 마케팅과 버즈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두 개는 좀 비교하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기업이 소비자들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때 그 채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와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는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고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것을 버즈 마케팅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바이럴 마케팅과 버즈 마케팅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느낌을 가지고 내용을 보시면 먼저 바이럴 마케팅, 바이러스 마케팅이라고도 하는데요. 네티즌들이 이메일이나 블로그, 핸드폰 등 전파가 가능한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널리 퍼뜨리는 마케팅을 말한다. 그러니까 온라인과 관련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버즈 마케팅이라는 거고요. 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하는 거니까 오프라인이죠.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전달하는 마케팅을 말한다.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여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입소문을 내게 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꿀벌이 윙윙윙 거리는 것처럼 그걸 이제 버즈라고 하는 거죠.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마케팅으로 삼는 것으로
입소문 마케팅 또는 구전 마케팅이라고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바이럴 마케팅과 버즈 마케팅에 대한 개념 차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VC 마케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복 또는 잠복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고요.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의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들이 그 로고를 정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슷한 언어적 유의 등을 교묘히 활용하여 수행하는, 묻어가면서 수행하는 마케팅이 바로 MVC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6번 캐즘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캐즘 마케팅은 캐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캐즘은 단절면 또는 단층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캐즘 마케팅이라는 것은 첨단 기술 제품이 선보이는 초기 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단절 현상, 이게 캐즘인데, 이 캐즘을 다루는 마케팅을 우리는 캐즘 마케팅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7번째 넛지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고, 역시 넛지가 뭔지에 대한 개념을 잡으시면 되는데, 넛지라고 얘기하면 툭 치는 거예요. 툭 치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라고 정해주는 건 아니고요. 살짝 툭 쳐주면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고, 그게 바로 넛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역시 우리가 이 넛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넛지의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지하철 타실 때 그 탑승구 앞에 보시게 되면 바닥에 발자국 이렇게 그려놓은 경우 있잖아요. 근데 꼭 우리 그 위에 가서 서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위에 가서 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넛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그런 개념을 이용한 게 넛지 마케팅일 텐데, 종류의 마케팅이 상품의 특성을 강조하고 소비자가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과 달리 소비자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마케팅이다. 선택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발자국 표시에 꼭 가서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택해서 가서 서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넛지라는 단어가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의 뜻이 있는 것처럼 넛지 마케팅은 사람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되 선택의 자유는 여전히 개인에게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행동을 유도하지만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동반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넛지 마케팅의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째 코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업이 환경, 보건,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 즉 대의 명분을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이야기해서 마케팅의 개념에 역시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추가돼서 등장한 개념이 코즈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표현보다 밑에 예를 가지고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를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이러한 코즈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소비자들의 소비를 통해 기부 활동을 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기업이 돈이나 물건을 기부한 형태이다. 또한 코즈 마케팅은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공유가치 창출 전략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그 일상생활 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죠.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일정 부분은 기부가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형태의 그런 마케팅들, 그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코즈 마케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 다 보셨고요. 일단 관련된 문제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STP 전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시장 세분화는 통상적으로 지리적, 인구 통계적, 심리 묘사적 및 행동적 변수들을 기준으로 한다. 2번 집중 마케팅은 시장 선도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집중 마케팅이라는 것은 일부의 시장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도 기업이라는 것은요,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시장 선도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굳이 좁은 시장에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집중 마케팅이라는 것은 소규모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일단 적절하지 않은 거고, 나머지 확인해 보면 3번 차별적 마케팅은 비차별적 마케팅에 비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아무래도 시장마다 다르게 들어간다면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겠죠. 다음 4번 비차별적 마케팅은 다양한 세분 시장에 단일 제품으로 소구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비차별적 마케팅에 대해서 맞는 설명 되고요. 5번
포지셔닝 맵은 시장의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소비자 욕구에 근거하여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역시나 맞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은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이자 제2절 소비자 행동과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살펴보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3절 마케팅 믹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될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